지난 5월 10일 석가탄신일, 엄숙한 분위기에서 법요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도합니다. 사찰에서는 1년 중 아마 오늘이 가장 바쁜 날일 겁니다. 법요식을 찾은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내놓습니다. 산사에 머무르며 우리의 것을 오래도록 지켜온 그 맛을 나눕니다. 한국인의 밥상, 뿌리를 닮은 맛, 사찰 음식이 반가운 까닭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분이면 먹을 수 있는 밥,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국. 점점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식생활도 또 조리법도 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네, 그렇다 보니 사찰에서 차려내는 음식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을까요? 새벽 3시, 도량승의 목탁 소리가 잠든 만물을 깨웁니다. 흐트러짐 없는 경건함과 신심을 다해 토해내는 장중한 새벽 예불로 산사의 하루가 열립니다. 새벽 예불이 끝이 나면 사찰에 부엌인 공양간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할 아침 식사는 약 200인분. 그런데도 전혀 분주해 보이지 않는 까닭은 밥 짓는 것과 국 끓이는 것, 김치를 썰는 모든 것까지 사찰에서는 수행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준비가 경건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늘과 파, 달래, 부추, 흥거 같은 오신채는 넣지 않고 대신 수행자의 마음을 담아 차려냅니다. 불가에서 식사하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린 것을 자신이 먹는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양이라고 부릅니다. 가사장삼을 입고 정저한 스님들 앞에는 바루가 놓여집니다. 바루 공양의 시작은 바루를 정성스레 끈에 펴는 것부터입니다. 바루는 적당한 양을 담는 스님들의 밥그릇입니다. 밥을 담는 어시바루와 국바루, 찬바루,
그리고 바루를 씻을 물을 담는 청수바루로 나뉩니다. 바루를 펼쳐놓았다 해서 식사를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이 바루를 전부 다 피고 입승스님이 죽비를 한번 치면 대중은 똑같이 합장을 하고 10년불 여기까지 연부를 해요. 내용은 부처님, 법보님, 보살님 이 삼보님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개성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연부를 외고 그제서야 각각의 바루에 딱 제 목만큼의 양만 덜어둡니다. 음식을 놓고 개송하는 거예요. 그건 5가지 오관계라 그럽니다. 5가지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읊는 개송이 오관계인데 오관계는 음식을 대하는 불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네, 쉽게 말해 한 톨의 쌀을 키우기 위해 수고한 자연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먹을 덕이 있는지 고민하며 욕심을 버리고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여 최종적으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 감사히 먹겠다는 다짐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막 배가 고프니까 또 끼니를 메꾸기 위해서 아침을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법공양은 내가 이렇게 뭐 밥이면 밥 이렇게 공양을 하지만 내가 먹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저 귀신이라든지 정말 굶주리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공양을 하여지이다.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바루를 닦고 난 물을 태수통에 붓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찌꺼기는 마시고 맑은 물만 따라야 합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아기 때문입니다. 아귀는 굶주림의 중생을 뜻합니다. 태수통은 밖으로 내가기 전에 천정에 붙여놓은 불경을 물에 비침으로써 아귀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 시간에 걸친 바루 공양이 끝나고 이제 스님들 앞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바루가 놓여 있습니다. 음식을 깨끗이 비워내고 그 바루를 닦아서 그 물까지 고요하게 마시는 수행자의 의식을 두고 이 멋있다고 하면은 혼쭐이 날 일입니다만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은 바루 공양은 정말 멋있고도 숨막히는 장관입니다. 이 사찰 음식을 단지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신채를 넣지 않는 채식 음식으로만 정의하기엔 뭔가 궁색한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바루 공양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어렵고도 아름다운 과정 속에 숨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호고산과 가지산, 비슬산이 연꽃잎처럼 애둘러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연꽃 심처럼 운문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운문산은 2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학하고 있는 승가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 3이라 냈어요. 정진만 비니와 바람이를 우선 수행하며 그다음에 운문산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규율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매일 울력을 합니다. 울력은 대중이 함께 모여 하는 육체적 노동을 말하는데요. 나무를 캐는 것도 울력입니다. 지금 캐시는 게 뭔가요? 쑥입니다, 쑥. 아, 쑥이요? 아세요? 아니요, 쑥은 알죠. 네. 쑥떡 해먹고 왜 쑥국 같은 거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예. 쑥이 봄철에 많이 나니까. 우리 저희 스님은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요? 예.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자, 성, 지성. 알지자, 성풍성자. 아, 지성 스님. 1호를 가르치시는 강사 스님이세요. 강사 스님도 다 운력할 때는 대중운력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대중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요. 뭐 어린 친구부터 강사 스님 다 참가해서. 다 같이. 여러 사람이 힘을 구름처럼 모은다는 뜻에서 운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힘으로 운문사 주변에 자연에서 그 자연이 주는 많은 선물들을 수확합니다. 때에 따라 자연이 길러주는 것을 수확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선홍색으로 허공을 물들인 진달래처럼 말이죠. 모양도 안 나고 들어가면 이게 씹거든요. 쌉쌀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요. 아, 이걸로 음식 하시려고요? 예. 어떤 음식? 화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화전하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 꽃이나 다 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색깔이 이쁜 거를 따려고 금방 피었는 거 색깔 좀 진할 때 따야지 이게 화전했을 때 모양이 살아나거든. 제철에 나는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스님들의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쑥을 씻어내는 손놀림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수행의 한 과정일까요? 이 쑥이 이렇게 남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농약 걱정에 흐르는 물에 씻는 우리네 마음과는 다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쑥은 보약입니다. 쑥을 살짝 데쳐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향긋한 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마솥을 들어 물을 버릴 수 없는 까닭에 물 퍼내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한 톨의 쌀도 버리지 않는 사찰에서 버리는 물에 물을 틀어두는 것은 왜일까요? 뜨거운 물을 그냥 함부로 버리면 그것도 저희는 살생이라고 그냥 유정들도 다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게 들어가면 다 놀라잖아요. 기운도.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한물에 섞어서 미지근하게 버리면 그 기운이 놀라지 않는다고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 저 수채 구멍에 있을 수 있는 그 미생물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찰에서 모든 것이 수행이라더니 정말 무심코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울력이 많은 운문사에서는 3번의 공양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별식입니다. 쑥을 반죽해 반대기를 만드는 것을 보니 쑥독을 만들려나 봅니다. 좀 얇다 싶을 정도로 꼭꼭 눌러 만든 쑥 반대기를 오랜 시간 쪄내야 쫀득한 쑥떡이 됩니다. 이 많이 날 때 비워서 삶아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 보면 어르신들 입맛이 없다 이러면 이제 쑥을 빨리 하는 거죠. 붓지 말라고 발라주는 참기름은 고소한 맛을 돋우어 줍니다. 잘 씻어 물기를 뺀 쑥에 쌀가루와 소금만 넣어 잘 섞어 버무린 다음 솥에 넣어 쪄내면 이름도 정겨운 쑥버무리가 됩니다. 쑥은 뛰어난 방부 효과로 쉽게 상하지 않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별식으로는 그만입니다. 절구를 이용해 쑥을 빻습니다. 믹서기로 갈아내는 것과는 맛이 다르겠지요. 빻은 쑥을 밀가루와 잘 치대주면 이름 그대로 쑥색의 반죽이 되고 칼로 썰어지면 칼국수 면발이 됩니다. 자연 그대로 붙여진 이름이 사찰의 음식과 잘 어울리는군요. 국수는 스님의 미소, 즉 성소라 할 만큼 스님들이 좋아하는 별식입니다.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육수를 내 가마솥에 뭉근히 끓여내는 쑥 칼국수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진달래 화전은 두통 치료에 좋다고 하니 모양새만큼 예쁜 녀석입니다. 쑥과 진달래로 차려낸 별식은 어른 스님들에게도 반가운 밥상입니다.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 했지? 쑥국수. 잘 먹겠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쑥국수를 많이 드세요. 그래야 스님 빨리 제철 사냐초로 정성 들여 만든 것이니 맛이야 두말할 필요 없겠죠. 네, 스님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걸 보니 성소가 맞긴 맞나 봅니다. 제 기억에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쌀을 탁발해서 공양을 하셨어요. 이렇게 쌀을 탁발해서 공양을 하셨을 때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국수를 저녁에 해잡으셨어요. 쌀을 전략하는 그런. 완벽하고 진짜 잘 보이네요. 주막인 스님들은 신세대가 돼서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간식으로. 전에는 진짜 감자 삶거나 고구마 삶아서 이렇게 먹고 그런 게 간식이었는데 이제 요즘 시대가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 사찰에서만큼은 어떤 전통적인 그 우리의 전통 음식을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뭐 기본적인
밑반찬 종류나 간장, 된장 이런 거 사서 먹지 않고 직접 담궈서 이렇게 먹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전통 음식 이런 것은 그래도 저희 집에서 지켜져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찰 음식의 기원은 불교가 전해진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못하게 하는 계율로 식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통일 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국교로 정해집니다. 자연스레 채식 위주의 밥상이 발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시기의 불교는 왕실의 보호하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귀족적, 호국적이었는데 사찰 음식 또한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규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이 배제된 반면 채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불교 의식 중 헌다 의식이 성행하면서 차문화와 다과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쌀가루, 밀가루를 꿀, 기름, 술로 빚어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는 유밀과가 유행하였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레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의정부에서 불교의 퇴폐상을 고하면서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정하고 태종이 시행하라고 명하면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큰 사찰들은 조정의 탄압으로 산으로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더 깊게 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산에 나는 나물들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죠. 근데 그 산에 나는 나물을 그러면 스님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식을 하지 않으니까 짐승들이 스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스님하고 친구야. 그럼 산에 가면 짐승이 따먹어보고 아 저건 먹어도 되겠구나. 아 저렇게 아프니까 저걸 먹으니까 낫네. 그럼 그 다음서부터 그거를 갖고 치료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사찰밥상은 수행하는 스님들의 변고를 막기 위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먹었다는 거죠. 제철 채소를 이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철에 맞춰 지천으로 자라나는 채소들은 그만큼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성해질 수 있는 기운을 얻었을 겁니다. 바로 그 응집된 기운, 영양을 알고 약과 밥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사냐초 잎과 줄기로 원기를 돋우고 가을에 거둔 곡식과 열매로 겨울 몸보양했던 사찰 음식은 스님들의 지혜가 담긴 밥상입니다. 사찰에서 차려내는 음식을 보니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만 바뀐 마지막 똑같은 양념, 또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이 사찰 음식은 심심한 듯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흰토불이 제철 제 땅에서 나는 식물만 챙겨 먹으면은 건강은 그저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이 사찰 음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찰밥상은 기본에 충실한 음식이고 그 기본은 자연입니다. 수도사의 정문 스님이 뒷동산을 사냐초밭으로 가꾸는 이유입니다. 옮겨 심으면 20년까지 키울 수 있어요. 그게 장생 도라지라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이제 보면 3년 되기 때문에 지금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그맣게 보이지만 뿌리는 또 대단히 튼실합니다. 정말 크다 그거서. 제가 분질러졌네요. 이렇게 비춰야 돼 이거. 한 번 더 캐면 잘 캘 것 같죠? 세월의 비원하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자연의 뜰에서 먹을거리를 거둬들이는 사찰 밥상의 기본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파도 좀 줘볼래? 네. 좀 그러시고. 중풍과 당뇨에 좋다는 엄나무 새순입니다. 뚝 이렇게 따고. 뚝 따고. 이 수소사 뒤에 보니까 예. 나물들이 많은데 어떤 예. 것들이 있어요? 도덕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곰치도 있고 치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다양히 많죠. 지천에 놀렸네. 그럼요. 둥글레도 있어요. 우리 둥글레를 갖다가 차로 막 끓여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둥글레 잎도 장아찌로 담거든요. 느티나무 밑에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나무들로 다 장아찌를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아찌도 할 수 있고 또 부각도 할 수 있고 다 저장식품이거든요. 장아찌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잔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사찰에서 다양한 장아찌를 내놓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류나 어패류보다 맛이 떨어지는 채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 바로 장류고 간장, 된장, 고추장에서 다양한 된장, 간장, 고추장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맛이 떨어지는 채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김치라든가 장아찌로 만들게 됩니다. 스님들이 조건과 이렇게 환경이 이제 반찬 나는 채소를 저장하고 말려놓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신도들도 그걸 많이 집에 가서 활용하게 돼서 이제 민중과 함께 이렇게 밑반찬이나 김치나 이제 장류가 많이 발달되게 됩니다. 장과 함께 발달한 장아찌는 발효 음식이 그렇듯 손을 많이 타야 하는 음식입니다. 연근 장아찌를 만들 때는 먼저 식초를 넣은 물에 연근을 데쳐야 합니다. 식초는 그 연근 특유의 아릿한 맛이 있어요. 유독물질이에요 사실은 그게.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화시켜 주려면은 식초가 딱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음식 궁합은 독성을 제거하고 약성분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기 물기를 머금어 있는데 어떻게 장아찌를 담겠어요? 물기를 빼주려면은 절이는 수밖에 없어요.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하는 장아찌는 채소며 나물을 손질해 수분을 빼내야 장도 장아찌도 상하지 않습니다. 간장 장아찌를 만들 때 버섯과 다시마, 고추, 생강으로 육수를 내고 한 김 식혀줍니다. 여기에 전통 간장을 섞어주면 적당히 짜면서도 시원한 깊은 맛을 냅니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많은 엄나무 장아찌입니다. 고추장에 조청을 섞어주면 장 속에 있는 짠맛이 중화됩니다. 빈혈에 좋은 연근은 고추장에
절여서 숙성시킵니다. 숙성을 거치며 묵은 맛과 향이 더해질 장아찌는 수행하는 스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일년 사계절을 어떤 수행의 전념이어야 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먹을거리를 그때그때 장만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봄 혹은 늦봄 이 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산에 들에 널려있는 우리의 자생식물을 천연장을 이용해가지고 또 된장을 이용해가지고 고추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장아찌로 담아둠으로 인해가지고 1년 동안 전혀 식량에 걱정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사찰에서 장아찌가 이렇게 발달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지난 겨울 볕 좋은 날 사찰 장독에서는 여러 나물과 뿌리 채소들을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정성스럽게 장아찌를 담가 두었겠죠. 흐른 시간만큼 좋은 맛을 내는 장아찌는 느리고 거칠고 어렵게 만들어지는 만큼 깨달음을 얻는 스님처럼 무게감이 있는 맛을 보입니다. 햄버거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는 즉시성 때문에 접하기는 편리할 줄 몰라도 정작 몸과 마음에는 건강이 올바른 지혜로운 건강을 우리한테 못 가져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패스트푸드의 역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아찌야말로 슬로우푸드의 대표적인 음식 같아요. 잘 먹는 것에는 끝이 없지만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란 장아찌처럼 자연이 길러낸 것을 조상의 지혜로운 조리법과 함께 버무려내는 것 아닐까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장아찌는 짜니까 몸에 좋지 않다. 짜은 거를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다 했는데 제가 맛을 배우고 나니까 안 짜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만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이 느끼고 반한답니다. 사찰 밥상이 산을 나서 도시로 내려온 것은 오래전 건강하게 먹던 맛을 기억하는 유전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산과 덜에 나는 것으로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 먹었던 오래전 한국인의 밥상이 사찰 밥상과 닮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고향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이런 입맛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애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은 이 맛이 없다고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맛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도시로 내려온 사찰 밥상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모양을 내지만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는 재료와 정갈한 맛을 내는 사찰 밥상에 기본을 두고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일단 맛도 좋아야 되겠지만 시각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에 대한 담음체를 갖다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그 사찰 음식을 코스화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 먹고 마시던 것, 한국인이 본디 먹고 마시던 곳으로 돌아가자는 것. 스님들의 밥상이 도시로 내려온 까닭입니다. 서남사의 새벽, 범종 소리가 산사의 고요함을 깨며 하루가 열립니다. 스님이 되기 위해 수행을 시작한 행자들의 하루는 고향간에서 시작됩니다. 조항대신님한테 행자 생활 잘하게 해달라 뭐 그런 의미죠. 이제 제 부엌 공양간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분한테 이걸 매일 아침 이렇게 그렇죠. 아침마다 드리는 겁니다. 예. 행자들의 소임은 대부분 고향간의 일입니다. 정갈하게 반찬을 만드는 채공, 국을 끓이는 갱두, 밥을 짓는 공양주로 세세하게 나뉩니다. 거의 전날 준비하죠. 전날 대부분 준비하죠. 그래서 뭐 바로 공양 같은 경우에는 뭐 반찬이 뭐 많지 않습니다. 뭐 김, 뭐 청장, 된장국, 김치, 단무지 정도. 항상 그 정도는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행자들의 소임을 분류한 건 한 가지에 몰두하여 온 마음을 쏟는 수행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물인가요? 네, 바로 그 그릇도 있고 이건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기 천에 이렇게 곱게 고르시네요. 네, 그래야죠. 스님 드시기도 합니다. 이게 그럼 청수? 예, 맨 처음 들어가는 물입니다. 공양 준비가 끝이 나면 행자들은 일사불란하게 공양실 앞으로 음식을 나릅니다. 이제부턴 스님의 몫입니다. 공양간에 불을 끄고 숨을 죽여 바라봅니다. 행자는 스님의 공양 모습을 배웁니다. 이 또한 수행이겠죠.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해 만점이면 수계 살림을 받고 분명히 저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되겠지만 그때 가면 아무래도 지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이 나고 깊은 맛을 내는 된장처럼 잘 숙성되고 자연이 주는 식재료와 같은 청정함을 갖게 되는 날, 기다림의 시간도 끝이 날 겁니다.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서남산은 천년 고찰입니다. 행자들의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비 스님인 행자는 사찰의 살림살이를 맡아 합니다. 채마밭을 가꾸는 일도 그중 하나지요. 직접 땅을 갈고 채소를 키움으로써 식재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이 또한 수행인 것입니다. 취나물 심으려고 갈고 있습니다. 아, 취나물이요? 예. 그럼 그걸로 그러면 어떻게 요리도 해 드시고? 예, 여기서 키워가지고 수확을 해서 공양간에서 요리를 해서 스님께 드리고 저희도 이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경작을 하시나요? 예,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취나물, 머위, 쑥갓, 이런 나물 종류를 경작해서 저희들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것이 없을 때는 산과 덜이 키운 것을 준비합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몰랐던 일들이죠. 행자가 만들어내는 음식은 그냥 알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자에서 행자로, 또 그 다음 행자로 배웠던 음식을 대물림하면서 그 철에 나는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우고 식재료가 가진 특성을 공부합니다. 나른한 봄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고수 무침을 무쳐내는 것도 공부하며 배운 것입니다. 쓰시는 분도 여러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 부주 스님하고 너무 많이 좋아하셔요. 네, 입맛을 돌게 해주고요. 정신을 맑게 해준대요. 아, 고수가요? 네, 그래서 많이들 드십니다. 제가 바깥에 있을 땐 직업이 이제 조리사였습니다. 뭐 어려운 건 잘 못하지만 이렇게 뭐 단순한 건 좀 할 줄 압니다. 바깥하고는 틀리게 이 음식을 접하는 마음도 좀 틀려지셨겠어요? 많이 틀려졌죠. 뭐 하나 저기 문구도 보셨겠지만 밥알 하나에도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알 하나도 저희 아까 바쁠 때도 보셨겠지만 막 못 버립니다. 하나 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내드릴 때도 그렇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드리고 드실 때도 또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드시고 하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많이 틀어졌죠. 이거 하나하나 다
지극정성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많이 틀리죠. 단순하게 먹어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스님들도 드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그런 게 많이 틀렸죠. 성함 스님은 가끔 행자들에게 음식을 가르치며 수행을 시킵니다. 사찰 열무김치는 양파와 사과를 갈아 맛을 내는군요. 예, 양이 넓어 보여요. 조금만 더. 네, 이거 됐어. 근데 그거 이제 틀렸다. 이거 비비지 말고.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살랑살랑 해야 돼. 이렇게. 그래. 비비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김치가 아니에요. 김치는 비비면 안 되는 거야. 스님도 행자 시절을 거치셨죠? 예전 그 음식하고 지금 사찰 음식하고 어떤 것 같으세요?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예전에 요즘에 얘기하는 뭐 무슨 엘빙 음식 예 근데 우리 시대는 전부 그런 음식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게 된 건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양 안에 끼리 잡아. 섞으려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대하지 못하고 기간 동안 숙성이 돼야 맛이 든데 미리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바로 먹으면 저거 먹지 못해요. 매워서. 기다림이 없다. 네,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비단 열무김치뿐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적으로나 몸이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 글귀를 수첩에 적어놨다가 한 번씩 되새겨서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이거 쓰는 거 행자는 언젠가 오늘 배운 열무김치를 다음 행자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것이 사찰 음식이 지켜지는 과정이고 행자에게 있어서는 수행의 길이겠지요. 억지로 물을 내지 않아도 익어가며 물을 내놓는 열무김치처럼 말입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사찰 음식을 두루 맛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진수성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성찬이란 음식의 가짓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고급스러운 식재료와 복잡한 요리법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식재료를 키워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의 정성과 또 무엇보다 먹는 이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밥상. 네. 그것이 바로 진수성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